안녕하세요. 자신을 부모의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는 아들을 둔 가슴 아픈 60대 후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아주 오래도록 남들보다 조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무리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애정을 듬뿍 쏟아부어도 아들은 좀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저는 늘 아들 앞에 평범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그런 아픈 손가락인 아들에게 한 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제 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희 아들은 저와 남편의 일남 일녀 중 첫째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들은 아주 어릴 적에 병을 앓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어요. 실명된 눈은 아들이 자라며 점차 흰막을 씌워놓은 것처럼 검은 자가 뿌옇게 변하더군요. 게다가 양쪽 눈동자가 사시처럼 향하는 방향이 달라졌죠. 남편이 대기업 직원이라 다행히 집안 형편이 좋아 저와 남편은 전국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눈을 고쳐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을 고치지 못한 채 아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제가 직접 아이들을 돌볼 땐 아들은 동생인 딸하고만 놀아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죠. 엄마, 왜 난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생겼어? 애들이 내 눈 보고 막 따돌리고 놀려. 담임 선생님께 잘 부탁도 드려보고 전학을 시켜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날이 갈수록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변하더군요. 그런 아들을 보며 남편과 전 속이 새까맣게 문드러져 갔죠. 부모인 내가 못나서 아들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의기소침해져가는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늘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성효야, 네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절대 기죽고 다닐 필요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니? 넌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해줄 의무가 있어. 그리고 널 놀리는 애들은 그냥 무시해버려. 살다 보면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보다 따뜻한 네 마음을 보고 다가와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늘 미안해 아들. 여전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긴 했지만 아들은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턴 친한 친구도 몇 생기고 학교 생활에 무난하게 적응해 줬어요. 제발 평범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남편과 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도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무난히 직장 생활하며 좋은 남편 만나 30살에 결혼한 딸과 달리 아들은 40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대기업 간부까지 지내고 퇴직한 덕에 집안 형편도 좋았고 아들 직업도 괜찮았건만 남들과 다른 외모에 성격도 내성적이니 여자를 만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잘 만나고 왔어? 중학교 선생에 성격도 참한 아가씨라던데. 그냥저냥 잘 만나고 왔어요. 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저와 남편은 아들이 남들처럼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랬습니다. 부모된 욕심이기도 했지만 아들이 내심 결혼한 자기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며 결혼식에 불려다니고 친구 자식들 돌잔치에도 참석한 날엔 아들은 집에 들어와 늘 씁쓸한 웃음을 짓곤 했으니까요. 남편은 인맥을 통해 여러 번 아들에게 선자를 주선해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밖에서 두 분 면이 안 서시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도 되고 싶고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왜 전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니다. 우리가 괜한 일을 벌여서 너한테 상처만 더 줬구나. 요즘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시대라잖니. 결혼 그까짓 거 안 한다고 네가 못난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손주야 이미 미네가 둘이나 안겨줬는데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겠니. 그러니까 그런 말 말거라.
아들은 우리에게 미안해하며 전보다 더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런 안쓰러운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 우리는 내심 바라던 아들의 결혼도 손주도 모두 포기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아들이 나이 42에 7살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남편과 저는 놀라다 못해 감동까지 해버렸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던 며느린 말투도 몸가짐도 굉장히 참한 아이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하곤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네, 우연히 합석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효 씨 내면이 너무 선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너무 쑥스럽네요. 아들에게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어 며느리의 말이 그저 예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왜 자신을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군요. 그때 며느린 성효 씨만큼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을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하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성효 씨 외모가 어때서요? 제 눈에 멋있기만 한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요? 그게 뭐가요? 나머지 한쪽 눈에 남들보다 선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잖아요. 저는 그 눈이 다른 사람들 눈보다 100만 배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에 아들은 이 여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청혼을 했다고 했죠. 평생 아들이 어떤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잘 알았기에 저와 남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며느린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는 효녀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좀 괜찮으시니? 지병이 잘 낫지 않으셔서 집에서 계속 요양 중이세요. 사실 집 형편도 좋지 않고 부모님도 아프신데 이런 상황에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짐되는 부모 되기 싫다면서 무조건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아버진 쩔뚝거리는 다리로 폐지 주우러 다니고 계세요. 딸에게 부담 주기 싫으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요. 저희 아버지 다리가 그렇게 된 것도 제 대학교 등록금 벌겠다고 일 끝나고 쉬며 오토바이 배달일 하다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위로 하나 있던 오빠도 저 고등학생 때 일찍 사고로 하늘로 간 마당에 하나 남은 자식이 집을 떠나 결혼한다는 게 불효는 아닌가 싶어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며느리는 자식이 되어 아픈 부모님을 두고 결혼하는 게 죄스럽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 위한답시고 결혼을 포기하면 오히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인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죠. 그런 며느리의 마음씨가 너무 고와 보여 저와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반드시 좋은 시부모가 되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들에게 브랜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줬어요. 우선 내 명의로 사뒀다가 너희들 아이 가지면 슬슬 그때 너희 공동 명의로 넘겨주마. 남편은 그 비싼 집을 무려 아들 명의도 아닌 두 아이의 공동 명의로 후에 변경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저와 미리 상의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남편은 며느리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며느리를 예뻐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우린 며느리를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안부 전화는 종종 했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놀러 오겠다는 말을 통 안 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오랜만에 아들 부부에게 밥을 사주고 싶어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 주말 일정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장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고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갈게요. 사실 집사람이 주말마다 좀 바빠요. 거의 매주말마다 1박 2일로 친정에 가거든요. 매주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네, 사실 결혼 전에 집사람이 혹시 자기 부모님하고 합가하면 안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몸 불편한 장인어른하고 아프신 장모님이 마음에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무슨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자기가 괜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얻어주신 신혼집인데 그 집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살면 장인 장모님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다면서요. 대신 평일엔 가정에 충실할 테니까 주말엔 친정 가서 부모님을 돌봐드리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아내가 얼마나 효녀인지 잘 아는데 그걸 왜 안 된다고 하겠어요. 어차피 이틀 친정에 있을 거 1시간도 넘는 거리 괜히 왔다 갔다 하기보다 거기서 자고 온다기에 그러라고 했죠. 그럼 넌 같이 안 가고? 당연히 너도 처가 가서 사돈 어른들을 뵙고 와야지. 처음엔 계속 같이 갔죠. 근데 2달쯤 지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이 집에선 편하게 쉬고 싶은데 사이가 이틀이나 매주 머물고 가니까 불편해 하신다고요. 앞으로 친정엔 혼자 다녀올 테니까 전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론 안부 전화만 드리고 가끔 아내한테 2분 드리라고 용돈만 따로 챙겨주고 있어요. 며느린 주말도 포기한 채 자기 부모님을 돌보고 있던 거예요. 그런 며느리의 효심을 안 뒤로 더 이상 저와 남편은 아들 부부를 주말에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넌 친정 안 가는 주말엔 좀 쉬지. 뭐하러 힘들게 여기로 왔어?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어서 왔죠. 저한텐 이게 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며느린 짬짬이 시간을 내서 먼저 저희를 보러 와줬습니다. 하는 말도 어찌나 예쁜지 참 천사 같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이런 며느리가 손주까지 나오면 그 손주는 또 얼마나 예쁠까 상상하던 와중 정말로 집안에 경사가 생기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사람 임신했어요. 임신 5주 차래요. 결혼한 지 1년 5개월가량 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린 주말에 직접 찾아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쁜 나머지 남편은 채통이고 뭐고 다 잊고 며느리를 얼싸안으며 방방 뛰기까지 했죠. 저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얼마나 벅찼는지 남편은 눈물까지 내비치더라고요.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마워. 넌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복덩이야. 며느린 수줍게 웃으며 이게 다 응원해 주신 2분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린 지 2주 뒤쯤 갑자기 아들이 남편에게 전화해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혹시 저희 집 명의요? 언제쯤 바꿔주실 거예요? 생전 우리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없던 아들이 대뜸 아파트 명의 변경 이야기를 용건으로 꺼낸 겁니다. 남편도 옆에서 함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저도 웬일인가 싶었지만 어차피 해주기로 했던 일이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내 정신 좀 봐라. 아내가 그랬었지? 70이 넘으니 뭘 자꾸 깜빡깜빡 하는구나. 조만간 해주마. 그건 그렇고 새아가 몸은 좀 어떠니? 건강해요. 아직 초기라 그런지 입덧도 없고요. 임신이란 것 자체가 여자 몸에 큰 부담이 가는 일이야. 새아가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잽싸게 사다 주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는 것도 다 이해해줘라. 아, 임신했을 때 서운한 건 평생을 간다잖니. 아니다. 내가 말만 이럴 게 아니라 새아가한테 직접 보약이라도 지어다 줘야겠다. 시애비가 돼서 며느리를 직접 챙겨줘야지. 그렇게 말한 남편은 정말로 다음 날 보약을 지어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보약을 짓지 못했어요. 한약방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은 그만 골목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거든요. 원인은 뇌출혈이었죠. 남편이 쓰러진 곳은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꽤나 외진 곳이어서 남편은 쓰러진 추정 시간보다 아주 늦게 발견되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자식들에게 연락하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누구든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드디어 우리 아들 손주 본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2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 조퇴하고 온 아들 부부와 딸 부부까지 병원으로 달려왔죠.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흐느끼며 남편의 무사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두 발로 집에서 걸어 나갔던 남편은 그렇게 영영 먼 곳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인생 최고로 기쁜 나날에서 순식간에 불행의 끝자락으로 굴러 떨어진 듯한 허망함과 상실감을 느꼈죠. 여보, 갑자기 이렇게 나만 두고 떠나면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아버님, 우리 아기한테 꼭 좋은 할아버지가 돼주겠다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두 팔로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안아보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만 올려다보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못지않게 며느리 또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남편이 며느리를 너무 예뻐했다 보니 며느리의 참담함 또한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곧 다가올 며느리의 충격적인 민낯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울어도 제 눈물은 그칠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 장례식 이틀째가 되던 날 조문을 왔던 사돈 어른들이 돌아가자마자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가 핑핑 도는 게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니, 장모님! 자식들과 사위 그리고 며느린 모두 기함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별 이상이 없던 저를 부축해 아들과 사위는 빈소에 작게 딸린 방으로 옮겨주더군요. 저는 물을 마신 뒤 그곳에 누워 한동안 안정을 취했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쉬니 점차 다시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상태가 거의 회복됐을 무렵 어디서 진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새아가 가방이잖아. 진원지는 바로 며느리의 가방 위에 올려져 있던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보니 며느리의 휴대폰이 맞더라고요.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어 미처 챙기고 다니지 못한 것 같았죠. 처음엔 제가 주인이 아니니 그냥 무시하려는데 전화는 무려 3통이나 더 걸려왔어요. 혹시 장례식장을 찾아오려는 조문객이 아닐까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며느리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액정엔 여자 이름인 듯한 3글자가 떠 있더군요. 그렇게 받아본 전화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죠. 여보세요? 며느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까 나랑 통화할 때 들은 거 있지 않았지? 일본에서 잠깐 들어온 우리 언니랑 식사하기로 한 거 말이야. 우리 언니가 내 며느리 되래라니까 널 너무 궁금해하더구나. 룸 예약해둔 식당 주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저녁 8시까지 거기로 오려무나. 놀란 전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를 여자가 저 말고 세상에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전화를 걸었던 같은 사람에게 문자가 왔죠. 그 문자엔 한 일식집 주소와 함께 꼭 와 우리 며느리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주소와 일식집 이름을 기억한 전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며느리더라고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그래도 조금 더 쉬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혼란스러워 며느리에게 모른 척을 했습니다. 며느린 상냥하게 웃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녁이 되자 며느린 제게 와서 잠시 회사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시침을 떼고 물었어요. 시아버지 장례 중인데 회사를 가야 한다고? 네, 회사에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맡았던 업무 때문에 다들 계속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럴 때 자리 비우고 싶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 잠깐 가서 문제만 해결해주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금방 다녀올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상복을 벗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고 있던 전 그런 며느리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얘 성효야, 너 나랑 잠깐 세아가 뒤 좀 따라가자. 네? 회사 가는 사람 뒤를요? 내가 아까 뭘 좀 봤어. 제 회사 가는 거 아니야. 뭔가 수상해. 조금 전 제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니 아들 또한 큰 충격을 받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딸과 사위에게 맡기고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사실 미행이랄 것도 없었어요. 며느리의 목적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착한 곳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일식집에 도착한 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던 여자 이름을 직원에게 말하며 예약된 방을 찾았어요. 그렇게 안내된 룸 앞에서 심호흡을 하는데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언니, 우리 예비 며느리 너무 참하고 예쁘지?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첫 인사를 왔었는데 얼마 안 돼서 선물 같은 손주까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뭐야. 그러게 아가씨가 참 곱네. 그래서 결혼식 날짜 잡았어? 아니, 근데 애 낳기 전에 놀리자고 자기들끼리 상의했대. 언니, 우리 며느리 자기 부모 끔찍이 생각하는 효녀이기까지 하다. 우리 아들이 일 때문에 지금 부산 내려가서 살고 있잖아. 우리 며느리 주말엔 자기 보러 서울 올라온 우리 아들 만나고 평일엔 회사 다니고 아프신 부모님 돌봐드리면서 살고 있대. 애가 효녀에다가 싹싹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니 정말 안 예쁜 구석이 없다니까. 가영아, 어머님 건강은 좀 괜찮으시지? 안에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린 누가 들어도 제 며느리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불린 며느리의 이름에서 저와 아들 모두 확신을 했죠. 걱정되어 아들을 보니 아들은 믿기지 않는 듯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더군요. 그리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보다 먼저 문을 벌컥 열고 방에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역시나 저희 며느리와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 2명, 그리고 아들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당신까지 여길 어떻게... 응? 며느리 네가 아는 사람들이니? 며느리는 우리를 보며 당황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나머지 3사람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나랑 결혼한 지가 벌써 1년 반인데 또 누구랑 결혼을 한다는 거냐고. 당신 시어머니는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인데 왜 저 사람한테 며느리 소리를 듣고 있냔 말이야. 저기요,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될 사람한테 무슨 헛소리냐고요. 당신 몰랐어요? 이 사람 유부녀인 거. 그리고 뱃속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요? 나한테 내 애라고 했어요. 미친 듯이 당황한 저 여자 표정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려던 옆자리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3사람은 다들 경악을 하고 얼굴이 사색이 된 며느리를 바라봤죠. 그리고 우리 5은 한데 입을 모아 빨리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실토하라고 종용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시선을 돌려 방에 있던 남자와 그 사람의 모친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진실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쪽 자꾸 내 며느리를 자기 며느리라고 하시던데 그럼 이쪽이 아드님인 거죠? 정말 얘 유부녀인 거 모르셨어요? 거기 총각도? 당연하죠. 결혼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몰랐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당연히 모르셨죠. 말문이 막힌 모친을 대신해 그 남자는 영화 관람 동호회에서 만난 며느리와 1년째 만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2주 전 임신 소식을 듣고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시기에 말이죠. 저한텐 평일엔 부모님 돌보느라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만 절 만났는데 이제 알겠네요. 야, 조가영, 네 입으로 말해봐. 너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유부녀여서 나한테 연락 못했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
그게 며느리는 우리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 집에서도 세상 둘도 없는 효녀인 척 조신한 여자인 행세를 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저는 기가 막혀서 쏘아붙였죠. 세상에 기가 막혀서 원 온갖 효녀인 척은 다 하더니 얘, 너 주말마다 친정 가서 사돈들 돌봤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 아픈 부모 나 몰라라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던 거니? 그 전에도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남자 꼬시는데 아주 여념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만 몇 번 친정 가는 척하고 나중엔 우리 아들더러 오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사기꾼이잖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저는 무슨 말이든 해보라며 며느리 어깨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설마 이제 알겠다. 당신 그래서 나한테 계속 이제 임신도 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 명의 언제 바꿔주는 거냐고 닥달했었구나. 명의 바꿔주자마자 나 버리고 저 남자한테 가려고? 당신이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 뭐야? 그걸 그럼 제가 시켜서 물어본 거란 말이야? 네가 감히 우리 집안 전체를 능멸해? 며느리를 너무 예뻐했던 만큼 배신감이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착한 척, 우리에게 잘한 척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돈 때문이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따귀를 내려치고 말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쪽 남자의 모친이 며느리 얼굴에 컵에 담긴 물을 쫙 뿌려버리더군요. 어디서 이런 별 거지 같은 게 내 아들한테 달라붙었어? 감히 내 귀한 아들을 상간남을 만들어? 결혼 같은 소리 안 해. 애는 지우든 말든 너 알아서 해라. 우리 아들 애인지 저 집 애인지 알게 뭐야. 너 같은 더러운 여자 몸에서 나온 애 우린 필요 없다. 저기요. 따지고 보면 그쪽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피해자 같은데 고의는 아니었어도 어찌됐든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린 전혀 몰랐으니까 괜히 우리 아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도 지금 충격이 심할 테니까요. 언니, 가자. 너도 얼른 따라와. 그러더니 그 여자는 씩씩대며 자신의 아들과 언니와 함께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끝까지 며느리를 노려보던 그 남자 또한 나가기 전 고개를 숙이며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렇게 방엔 아들과 저 며느리 이렇게 셋만 남았어요. 그제야 며느린 바닥에 무릎 꿇고 제 아들을 향해 불쌍한 척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이 애 진짜 당신 애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실수했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밖에 없어.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 넌 실수로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약속하냐? 이건 나 이 더러운 여자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하고는 당장 이혼이야. 며느리를 정말 많이 좋아했던 아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냉정하게 며느리를 밀어냈어요. 씨알도 먹히지 않자 며느린 이번엔 엉금엉금 제게 기어와 매달리더군요. 어머님은 저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저한테 늘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부모가 돼서 자식 허물 한 번쯤은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 내 아들 눈에 피눈물 낸 널 왜 내가 자식으로 생각해야 하니?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네가 정말 날 부모라고 생각했으면 널 그렇게 예뻐했던 네 시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위했으면 이랬으면 안 되지 않니? 그냥 바람 피운 것도 뒤로 자빠질 일인데 어떻게 네 시아버지 장례 도중에 이런 짓을 하러 나와? 너 다시 내 남편 장례식장에 코빼기라도 비추면 그땐 뺨 한 대로 안 끝날 거야. 임산부고 뭐고 머리털을 다 뜯어놓을 거다. 알겠니?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엉엉 울든 말든
내버려 두고 말이죠. 장례식장까지 가는 동안 아들은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돌아온 장례식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딸과 사위는 경악을 하더라고요. 진짜 새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 애도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바람핀 남자 앞에서 나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 집 사람들 나가니까 그제야 우리 애라고 애원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니? 에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단 말이야. 죽은 네 아버지가 걔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분통 터져서 너희 아버지 하늘로 곱게 가긴 하겠니? 저는 며느리를 안고 방방 뛰던 생전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던 아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며느리의 이면을 털어놓더군요. 사실 그 사람 임신 사실 알았을 때부터 저에 대한 태도가 확 돌변했어요. 전엔 그렇게 제게 사근사근하게 굴더니 표정도 냉랭해지고 자다가 손끝이라도 스치면 저를 벌레 보듯 보더라고요.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절 노예 부리듯 부리기도 하고요. 임신을 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본성을 드러낸 건지 몰라도 그냥 제가 참자 싶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견뎠어요. 그만큼 아내를 너무 좋아했고 그토록 바라던 제 아이까지 가져다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본성이 맞았네요. 아마 그 여잔 바람 피우면서 임신해서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공동명의여도 자기한테 지분이 생긴 거니까 그거 받고 이혼하려고요. 제 남편이 까먹고 명의 변경을 안 해주자 며느린 대체 명의를 언제 변경해 주는 거냐며 아들을 닥달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 남편이 명의 변경을 해주면 그 아파트를 자기 단독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더군요. 당신은 부자잖아.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까지 뺀 날 당신이 바람이라도 나서 버리면 나는 애랑 둘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냥 보험으로 이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겠다 이거지. 당신이 딴 생각 못하게.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물론 그건 순 억지라고 생각해 아들이 동의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명의를 바꿔주지 못했지만 만약 남편이 이렇게 되지 않고 제가 며느리 휴대폰을 보지 못했다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을 받겠구나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생활비를 대야 한다며 결혼한 뒤 며느린 집에 돈을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친정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줬겠냐며 자긴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의 봉이었다고 아들은 엉엉 울더라고요. 전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눈엔 장애도 있고 겨우 만난 아내란 여잔 사기꾼이었다니.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네가 못나서가 아니다. 아니야. 이건 그저 사고였던 게다. 가해자는 걔인데 왜 네가 스스로를 자책하니. 그러지 말거라. 이 애미 가슴이 찢어진다. 저는 그런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딸과 사이는 그런 우리를 보고 한숨 쉬며 함께 눈물을 닦았죠. 겁을 먹은 건지 그날도 발인 날인 다음 날도 며느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발인 후 남편의 유고를 낙골당에 안치시키며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아버지, 다 보고 계셨죠? 꼭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아들 옆에서 저 또한 남편의 유골함을 눈에 오래오래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 가기 전에 며느리 실체 알고 나한테 알려주려고 당신이 나한테 며느리 휴대폰을 보게 한 거죠? 당신이 죽어서도 걱정하던 우리 아들, 이젠 더는 상처받지 않게 내가 평생 감싸 안고 살게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 때문에 구천 떠돌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늘 가서 푹 쉬어요. 나중에 만나요, 여보. 그리고 그날 오후
자식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남편 유품을 정리하는데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안사돈은 면목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이 자기들 집에 와 있다고 말하더군요. 가영이한테 이야기 전부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일 때문에 가뜩이나 상심이 크셨을 텐데 제 딸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남편도 우리 딸이 바람 피우는 것까지 몰랐지만 주말에 친정 핑계대고 돌아다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핑계대고 월급도 하나도 김서방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런데 우리 딸이 하나 남은 자식 이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절대 김서방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며느린 집에서도 원래 내놓은 자식이었다더군요.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 친정 돈을 있는 대로 긁어다가 펑펑 쓰고 사치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사돈들은 자기 딸 인생을 망칠까봐 가증스러운 딸의 연기에 장담 맞춰주고 그동안 우리와 아들에게 입을 다물고 있던 거예요. 아마 막장으로 살던 며느린 우연히 모임에서 저희 아들을 만난 뒤 돈 많은 집 호구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덤벼든 것 같았죠. 전부 들키자 이제 와서 양심 고백하는 척하는 안사돈에게 저는 단단히 화가 나서 대답했습니다. 사돈, 아니 이제 뭐 사돈도 아니지요. 이보세요. 당신들은 당신 자식 인생만 소중합니까? 그래요. 이른 나이에 자식 하나 잃고 하나 남은 자식 소중했던 거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딸 자식 키워낸 거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랑 이건 별개죠. 그렇게 소중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옆에서 방관하고 도와요? 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친 전 죄송하다며 흐느끼는 안사돈의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의 유품을 눈물로 정리한 후 저는 한동안 아들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저 또한 슬픔을 전부 추스르지 못했지만 충격이 컸을 아들을 혼자 뒀다. 혹시 나쁜 선택이라도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 오히려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했는데 한동안 묵묵부답이던 며느린 며칠 뒤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아들을 붙잡고 뻔뻔하게도 애원하기 시작했죠. 여보, 왜 자꾸 이혼하자는 소리만 해? 나 당신 화 풀릴 때까지 얌전히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무섭잖아. 당신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당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당신 아기 생기길 엄청 바랬었잖아. 이 애 진짜 당신 애라니까. 당신 애까지 정말 포기할 작정이야? 나 뱃속 우리 아이 너무 사랑해. 난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정말 내 애라고 확신해? 아니, 난 당신 말 못 믿어. 난 이제 당신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 안 믿을 거야. 안 그래도 용달 예약해놨어. 내일 당신 짐 전부 친정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나 한 번만 봐줘. 당신 착한 사람이잖아. 당신이 나랑 헤어지면 이제 또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흉측한 얼굴을 나 말고 어느 여자가 받아주겠어? 동정심이 호소하다 안 되니 며느린 이제 제 아들을 깎아내리며 겁박하려 들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열이 받아 며느리 어깨를 확 밀치며 윽박질렀죠. 감히 누구 아들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내 아들 얼굴이 흉측해? 내 눈엔 지금 네 얼굴이 더 괴물처럼 흉측해 보인다. 네 심보처럼 추악한 건 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저 그 남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가 정리한 게 아니라 손절당한 거겠지. 우리 아들은 자기가 원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게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심성만은 내가 누구보다 선하게 키웠다. 그런데 넌
충분히 바르게 살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흉측해진 거 아니냐. 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어느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 집안에서 당장 꺼져. 그럼 아이는요? 이 애가 진짜 어머님 아들 핏줄이면 어떡하시려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서 진짜 우리 집안 핏줄이면 증거랑 같이 우리한테 애만 보내거라. 그럼 우리가 애만을 맡아줄 테니까. 우리 집안에 너처럼 끔찍한 인간이 발들일 자리는 없어. 그러니까 헛꿈 그만 꿔라. 며느리 끝까지 안 나가겠다며 드러눕기까지 하더군요. 화를 주체 못하던 아들은 결국 그런 며느리의 뒷덜미를 잡고 눕힌 채로 현관문 밖까지 질질 끌어내다 버렸죠. 내가 아무리 자존감 낮고 만만한 인간이어도 너 따위가 우습게 여기고 이용해 먹을 권리는 없어. 내가 참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그나마 임산부라서 내가 봐준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싫으면 찍지 마. 난 소송 걸면 그만이니까. 귓구멍 안 막혔으면 냉큼 사라져. 그렇게 쫓겨난 며느린 결국 며칠 뒤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에게 연락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마 이곳저곳 무료 법률 상담도 받으며 알아본 모양인데 자신에게 전혀 승산이 없고 변호사 선임비만 깨질 걸 깨달았던 거죠. 그 뒤 아들은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저와 둘이 살게 됐어요.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선 역경 감정이 계속 치밀어 계속 살기 싫다면서요. 그리고 아들은 이혼 파탄 사유의 책임을 물어 며느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잘했다.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건넨 너한테 그거라도 받아내야 우라가 덜 치밀지. 위자료 소송을 시작한 지 얼마 뒤 아들은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난 후 이혼 확정을 위해 다시 법원에서 며느리를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며느린 뱃속 아이를 이미 지운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사랑한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 하더니 참 대단한 모정이다 싶었어요. 너무 경멸스러워서 빨리 볼일 끝내고 집에 오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하도 끝까지 귀찮게 굴어서 떼어내느라 혼났네요. 그날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정말 자기 버릴 거냐고 자기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회사 근처 원룸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그 여자 부모도 이번 일로 느끼는 게 많아서 결국 그 여자를 쫓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바람났던 남자 있죠? 그 남자가 당한 걸 못 갚아주고 헤어져서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여자 회사까지 찾아가서 개망신을 줬대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눈칫밥 먹고 있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엉엉 우는데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속고 살았지 싶어서 안 그래도 한심한 제 자신이 아주 못난 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은 자꾸 며느리가 자신의 옷깃을 잡고 안 놔주기 이것도 폭행이라고 위자료 소송에 이어서 고소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면 놓으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해요. 그제야 며느린 겁을 먹고 물러나 아들은 빠르게 마지막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죠. 저는 이혼 이후 더욱 자존감 낮아진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속인 사람이 잘못이야. 이런 일을 당했으면 자기를 자책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또 겪지 않기 위해 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효야, 이제 네 자신을 그만 낮추고 스스로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려무나. 그게 정말로 네 전차한테 복수하는 길이야. 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아들은 자신이 끝까지 애물단지인 자식 같다며 늘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앞으로 속상해할 저를 위해서라도 나약한 스스로의 마음을 이겨보겠다고 울먹였어요. 그게 바로 몇 달 전 일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희 집에서 저와 둘이 살고 있어요. 딸 내외도 아들과 제 걱정에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 주고 있죠.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전 며느리를 만났던 모임 지인이 건너 듣고 말해주길 며느린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회사 상사인 유부남을 꼬셔 돈을 뜯어내려다 해고됐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에게 넘어갈 생각조차 없었던 그 유부남 상사가 직접 인사과에
며느리의 부적절한 행동을 고발했다고 했죠. 회사를 나간 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들도 더는 그에게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아예 관심을 둘 가치 자체가 없는 인간이니까요. 뭐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언젠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들은 그날 이후 자신을 바꾸고 싶다며 심리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아들은 취미로 조깅과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운동이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몸에 활기가 돌고 저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생각이 밝아지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요. 요즘엔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운동하는 게 대단하다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 칭찬까지 해줬어요. 일적으로 받는 칭찬이랑 또 다른 느낌으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어떻게든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찌 보면 며느리가 가슴에 꽂은 비수가 아들에게는 마음을 독하게 먹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들은 전과 비교하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존감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 방엔 남편 사진이 가득한데 저는 늘 남편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는 반면 고마워하기도 하고 있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 구해준 거죠? 나 당신한테 다짐한 대로 우리 아들 잘 보살피고 있어요. 당신도 변하기 위해 이 약물고 애쓰는 우리 아들 지켜보고 있죠? 우리 아들 참 기특하지 않아요? 비록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난 우리 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 조금 느리면 어때요? 옳은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당신도 하늘에서 꼭 도와줘요. 보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한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들 곁에서 아들의 삶을 응원해주며 살아갈 거예요.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 부모로서의 아들을 위한 마지막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아들의 일을 겪으며 전보다 부쩍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직접 사기꾼에게 속고 나니 관련 기사가 더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세상엔 생각보다 못된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다니고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도 많다는 사실을요. 저는 사연을 마무리 지으며 피해자분들께 제 아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무지해서 혹은 순진해서 사기를 당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써야 옳은 단어지 여러분은 그저 방심하거나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사기꾼들은 피해줄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아주 교묘히 꿰어내는데 탁월한 악인이잖아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막을 수 있다면 세상에 사기꾼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겠죠.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더 정신을 단련하는 데에만 몰두하며 내일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저는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상처를 이겨내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제 아들 또한 아픔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피해자들에게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기보단 그저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세상에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보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